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제도와 관련된 예산하고 자기네들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지조차 지금 아무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나온 전체 예산과 우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도대체 어떤 정합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어봐도 그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무슨 탄소중립 기본계획 막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지붕을 딱 열어봤더니 이게 도대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기후대응을 돈을 쓰고 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나라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돈 쓸 데가 많잖아요. 교육도 있고 국방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기후 예산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차피 돈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분명히 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경제 정책하고 그 다음에 기후 정책이 상당히 밀접해지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 좀 통상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컨대 유럽 연합에서 뭐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러니까 CBAM이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죠. 네. 이런 제도들에서 좀 볼 수 있다시피 내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좀 배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캐치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게 아직까지는 그 어떤 통상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주요 토픽으로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일단은 좀 들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로 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정부에서 엄청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온실가스의 그 배출량 계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여러 부처들이 걸려 있어요. 환경부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도 걸려 있고, 당연히 통상 쪽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도 걸려 있고, 또 ESG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또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회의체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처들이 이렇게 엮여있는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공시 아니면은 그 관리 이런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 갈수록 그 온실가스를 특정 기업이 얼마나 배출했느냐 그리고 그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온실가스 측정 자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이 각 다양한 부처들 사이에서도 네, 뭔가 그 관점이나 이런 게 많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의 어떤 경제하고 밀접한 그런 관련이 되어 있는 온실가스 관련 정보 이거 자체도 좀 네, 그 부처별로 서로 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네,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 가지고도 네, 좀 중요한 주제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탄소라는 거 자체가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관세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어떻게 통상적으로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후와 경제가 네.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이쪽에서 거의 한 10년 넘게 이 기후와 환경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기후와 환경의 요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기준이라든지 이런 동향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잘
보고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계속 이제 살아왔던 나라인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적으로 이제 산업을 전환하거나 뭐 발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후 장벽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느끼는 이 리스크라는 것들은 더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면 정부가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니 정부도 이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명확함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과 예산입니다. 정책은 뭐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민간에 있는 기업들과 이런 플레이어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할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기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가도 돼?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에 가면 많은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시민들께서 뭐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안 한대. 안 한대라는 시그널을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인대. 그럼 안 하겠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죠.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 늦으니까 이거 기후 에너지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공약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왜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기재부랑 기후랑 붙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고 환경부에서 기후를 떼서 뭐 기후 에너지부를 네.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가 뭐 있었는데 네. 실제로 떼가지고 부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이실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성가족부보다 사이즈가 작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있는 이 부처별의 어떤 힘의 균형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부처의 힘이 실릴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차라리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통상 에너지 다 가져와. 기후통상 그러면 산업부가 다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책을 그러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이걸 어느 정도 위상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되게 높은데 오히려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아웃풋을 좀 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이거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심 기자님 모신 이유도 사실은 요 제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왕 우리가 예산 이야기를 하는 김에 요 이야기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모셨어요. 기사를 워낙 그런 쪽으로 좀 쓰셨어요. 사실 이 기사 찾아보셔도 별로 없거든요. 네, 잘 안 써요. 기자들도 잘 안 쓰고. 저도 예전에 이 기사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진짜 공무원들이 그냥 일거리 하나 더 생겼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루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 제도 모르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제도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2년 차밖에 안 된 제도라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검토를 하는 제도를 뜻해요. 이것 때문에 매년 9월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안을 낼 때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라는 거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먼저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행이 된 지 2년 차밖에 안 된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이죠. 올해 예산안을 보면은 총 10조 8천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합치면은 총 10조 8천억 원이 된다라는 얘기로도
어떻게 보면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이 예산들을 통해서 올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한 400만 톤 이상이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좀 추산을 하고 올해 있습니다. 400만 톤이요? 여러 나라에서 막 두루두루 쓰이는 제도는 아닌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뭘 하면 되게 또 빨리 들어오긴 해요. 예를 들면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텍소노미도 그렇고 이런 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제도 있다는 건 듣고서 막 이렇게 도입은 되는데 뭔가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한 구석이 많고 이 제도 보면은 이름 자체가 감축인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감축하겠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막 공항 짓고 하면 이건 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가 이런 느낌이 강하게 전 느껴졌거든요. 어떠세요? 네, 실제로 그렇게 좀, 네,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도 좀 한계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제도를 이게 설계를 했을 때, 제도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대한 좀 내놔라. 예산에서 얼마나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최대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량은 해야 되는데, 계량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약간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 지적을 받는 대목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적용 대상을 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들 같이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공항 짓는 사업들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되는데 왜 이거는 왜 제외를 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그린워싱을 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딱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공무원분들이 이게 한 일이 또 늘어났다. 약간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 실무자분들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각 사업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책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판단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하는데 과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실제로 막 온실가스 배출량을 막 측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신에 온실가스 예산을 뭐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어떤 사업은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좀 해롭다. 어떤 사업은 유익하다.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등급만 이렇게 나눠줘요. 그렇게 하면은 뭐 행정력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프랑스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 정부에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프랑스는 이게 계산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정책적으로 엄밀한 거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제대로 선을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프랑스처럼 그냥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온실가스를 늘리는지 줄이는지 그냥 말 그대로 인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프랑스처럼 이거는 늘리는 사업, 줄이는 사업, 뭐 중간 사업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저는 이 제도 취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아예 정말 이게 아까 이제 주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본 계획이 있고 근데 예산은 따로 노는 거. 그럼 사실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것도 그럼 그 사업과 맞물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1대1 매칭을 해서 하든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건 또 따로 하고 하지? 전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네.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네.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각 정부들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맞춰서 페이퍼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제도와 관련된 예산하고 자기네들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지조차 지금 아무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실제로 탄소 감축과 관련된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관련된 부처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뭐 국방부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는 모든 부처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나온 전체 예산과 우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도대체 어떤 정합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어봐도 그걸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보면은 그 국방부도 막 들어가 있고 국가보훈처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뭐를 제시를 했냐면은 그 기동 장비에다가 친환경차를 도입하는 뭐 약간 이런 내용을 좀 포함을 했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친환경 뭐 트럭. 탱크? 네. 뭘? 그러니까 노 차량을 교체할 때 친환경 차량으로 좀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죠? 약간 애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뭐 그래서 이거대로만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탄소 중립 기본 계획하고 그러면은 이게 연계가 되는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네, 또 그게 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노계도 형편없고 뭐 하나도 뭐 정합성도 없고 다 막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혹시 뭐 대안적인 좀 그런 얘기 없을까요? 대안을 잘 마련하고 탄노기도 네.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야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기자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도 이제 저희 이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해줘야 이거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뭐 국민들이나 뭐 플레이어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더 오히려 더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탄노기가 적어도 기본 계획을 세워 수립을 했으니 이에 막 정합성을 맞게 예산 심의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본법상에 네. 탄노기의 역할 중에서 재정 배분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탄노기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진다면 네. 이게 기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법의 어떤 그 법 조문의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해석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걸 강화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게 기능을 준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부처는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그쵸. 사업을 하잖아요. 탄소중립 기본법은 그 시행령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60개의 법들은 논의를 할 때 탄노기와 같이 상의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즉 뭐냐면 그 해당 60개와 관련된 법의 기본 계획에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이런 내용들을 담으란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 각 해당 부처에서 이런 기본 계획들을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을까?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개된 게 잘 보지를 못해서. 근데 탄노기가 정말 본인들이 발표한 것처럼 기본 계획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빨리 관련된 해당 법들의 기본 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산업 발전, 그다음에 뭐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법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들 빨리 좀 줄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는 게 탄노기 역할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노기가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했으면은 그 자기들이 발표한 그 계획들에서 그 각각 그 사업에서 얼마나 예산이 배정이 됐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로 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수정돼야 할 60개의 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어찌됐든 보니까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탄노기가 진짜 거의 핵심 키워드였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김상엽 위원장이 이 정도면 나와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얘기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쯤에서 마무리 할 텐데요. 네.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수석님 말씀 들으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사업별 이게 예산이 이게 좀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게 대통령 직속인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자기네가 어떤 사업 테마별로 뭐 이렇게 좀 예산을 짰다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곧바로 하긴 했었거든요. 탄노기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그때 좀 넘겨짚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예산 투명성 확보나 이런 측면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많이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 기사 좀 써주세요. 이주원 수석이 네. 제로 에너지 바에서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좀 기사 좀 써주세요. 네, 유수석님. 그러니까 이번 녹화를 준비하면서 네. 되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뭐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뭐 어디 예산은 늘고 어디 예산은 줄고 이런 미시적인 것부터 고민을 하다가 근데 결국은 문제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운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좀 삐그덕거린다. 소위 말해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사회자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탄소 관련된 예산 전체 총액이 얼마지? 이런 정도의 궁금증 정도는 다들 바쁘신 일상을 사시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기자님을 포함해서 사회자님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그 기후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전 매번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하고 시행령을 꼭 한번 완독을 해라. 실제로 그 법에 정말 웬만한 내용이 다 담겨는 있어요. 실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탄소중립 기본법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완독하셔라. 좀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읽어보면 그 내용은 진짜 그 안에 뭐 뒤처진 사람도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읽다 보면은 살짝 약간 감동적인데 이런 포인트도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글자로만 남아 있는 거. 네. 기본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법이 되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맞아요. 하면 실행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은 이런 관련된 법, 관련된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다른 기본법에 비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본법과 연결되어 있는 이 법들이 더 중요한데 이 법들을 다루고 있는 기본법에 대해서 학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